근데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여러분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유비출이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유비추리를 두 글자로 줄여서 이제 유추라고 그래요. 근데 법률에서 이제 유추적용이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유추적용이란 말은 상황이 비슷하니까 갖다 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말은 두 개가 달라요. 준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거다라고 생각하라는 뜻이고, 유추는 아닌데 비슷하게 한번 넣어보자라는 뜻이 좀 달라. 그러니까 유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비추리잖아. 유비추리의 뜻이 이제 유사점 강조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유사한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이니까 적용해 보세요라는 뜻이고, 얘는 유사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준용이라는 거는 유사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사점이 아니야. 그냥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똑같이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용한다라는 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조 땡땡땡 돼 있고 제2조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1조 1항 2항.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제1조 2항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보면 1조 1항 있고 2항 있는데 2조가 딱 나와 있는데 2조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1조 2항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조 2항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조에 있는 상황은 1조 2항의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추라는 말을 쓰시면 절대 안 돼. 유추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갖다 쓸 수가 없는데 유사점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 그래서 법률에서는 유추적용이라는 말 안 써요. 법률에서 준용한다고 그러지. 법률에서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큰일 나.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확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져. 법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보통 준용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가 C로 가니까 나는 A-라는 상황도 A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저기 등호를 안 써놨죠, 좀. 등호를 안 써놓고 뭘 써놨어요? 유사하다는 것만 표현해놨지. 그러니까 이건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비추리는 평소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유비추리가 어떤 때 쓰이냐면, 이게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논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얘하고 유사하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논술할 때 유비추리 되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근데 깨질 각오하고 쓰시는 거야. 유비추리는 상대한테 욕먹을 생각하고 쓰셔야 돼. 근데 어차피 논술은 깨져도 패스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공격은 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논술이나 또는 논증을 할 때 여러분이 보통 성격들이 좀 비슷해.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의 성격들이 어떠냐면 약간 이런 게 있어. 완결성 좋아하고 또 이런 거 좋아한다? 좀 슬픈 얘기지만 무결점 좋아하고, 그리고 완벽주의가 되게 많아, 생각보다. 이건 잘못된 논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논증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지금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글을 생각해야 돼. 원천봉쇄오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우물의 독탁이라고. 어디서 얼핏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거다. 자, 저와 함께 데모를 나갑시다. 안 따르는 자는 다 나쁜 자식이에요. 안 따르면 어떻게 돼? 그냥 나쁜 자식이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논증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나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언어든 추리든 논술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비판의 여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트도 그렇고 로스쿨도 그렇고 졸업해서도 그렇고 돈을 잘 버시려면, 그리고 또 나중에 변호사도 돈을 잘 버시려면 내 논증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 그러니까 소송으로 바꿔볼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생각해보면 내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 시스템으로 살펴보면 되게 편해.
여러분이 이제 원고 측 변호인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원고 측이 A고 피고 측이 B야. 원고 측에서 여러분한테 뭘 요청했냐면 A가 B한테 10억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됐는데 B가 10억을 안 갚아. 그럼 굉장히 열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의뢰를 한 거야. B한테 10억을 달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게 결론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2, 3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완결성, 무결점, 완벽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제 공격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근거를 3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편하겠지. 근데 이 3개 중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완벽하지 않은 논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상대방 측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난 이미 줬기 때문에 이거는 10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줬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빌린 적도 없음. 이거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지 지금.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하고 관련이 있게 없게 없어. 그냥 뭐만 얘기하는 거야. 10억 주세요. 줬잖아. 10억 주세요. 어때요? 난 너한테 빌린 적도 없어. 이건 관심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결론 가지고 싸우자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게? 주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오케이 해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오케이 해놓고 이렇게 싸워요 이제. 너의 근거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나한테 10억을 달라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써는 거야. 그냥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제 결론만 날리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상대방의 근거를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날아왔지. 그럼 또 해야 돼. 제발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면 재심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까지 가야 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보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가 뭐냐면 이거야. 자, 글을 지금 분석하는 단계인 거야.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뭐 해야 되냐면 글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에 반박을 한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가야 이제 강화 약화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야 이제 비판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정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글이 완벽하다는 생각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시문에 있는 글은 늘 허점이 있어. 특히 논증 문제는 완벽한 글을 내면 말이 안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석을 할 일도 없고. 그냥 이 글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글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필요는 없어. 그냥 글을 보고 분석을 해서 글의 분석 구조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논증 파트에 관련된 거고 언어 추리는 얘기가 좀 달라. 언어 추리는 글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 왜냐면 거기서 정보를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책 잠깐 뒤로 한번 가볼래요? 저 뒤로 가보면 어디를 가보시면 알 수 있느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지. 34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342페이지 가보면 이게 전형적인 언어 추리 문제거든.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음 걸로 추론만 하라고 되어 있죠. 추론의 뜻은 뭘까요? 추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 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걸 고르라는 뜻이야. 그러면 문단 딱 2개잖아요. 아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밑에 기억니한테 이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써있지. 자, 그럼 이 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순간 이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려. 이 글에 있는 이론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언어 추리 문제는 이 글의 내용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논증 문제는 이 글이 잘못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파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 출제할 때 그 추리 파트 출제하신 분하고 논증 파트 출제하는 분하고 좀 달라요. 논증을 출제하신 분들은 글을 만들어 놓고 글을 좀 장난을 쳐. 그래서 이제 공격받을 구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언어 추리를 내신 분들은 그냥 쭉 끌고 와요. 제시문 통째로 끌고 와서 여기서 선택지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든 다음에 말이 되나 안 되나만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추리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지점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논증 파트나 비판 파트면 글이 나오면 아, 이 부분은 공격받겠네. 이 부분은 근거가 빈약하네.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만 언어 추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언어 추리 이 정보가 다 참이고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논증 파트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실제 추리 논증 봐서 언어 추리에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세이브가 안 돼요. 언어 추리가 난이도가 들쑥날쑥이야. 높은 건 되게 높아. 그 본 김에 뒤에 한번 또 가보실래요? 그 머리가 터질 만한 문제 몇 개 있을걸? 4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딱 보는 순간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시험장에서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어. 일단 여러분은 동전이 하나 있다 던지자 그러면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야. 그지? 동전이 있다 4번씩 던진대. 그럼 여러분 이거 읽자마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뭐 16분의 1 뭐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근데 밑에 선택지가 1, 2, 3, 4, 5번인데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떠요. 무슨 단어가 보이게? 빨리 보시오. 1, 2, 3, 4, 5번에 단어가 하나 보일 거야. 빈도가설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근데 우린 빈도가설이 뭔지 모른다. 왜 언어 추리가 짜증나는지 아시겠지? 이게 비판글이 아니라 이 글을 읽어서 빈도가설 다 알아야 돼. 그래야 1, 2, 3, 4로 풀 수 있어. 그럼 빈도가설이 언제 나오나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쭉 봐봤자 빈도가설이 갑자기 세 번째 줄에 나와.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빈도가설에 따라 확률을 결정한 것이다. n번 나오면 n이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대개는 이 문제를 안 푼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 몇 년도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2018년도 31번이지. 2018년도는 35문제 출제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31번을 과연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언어 추리 문제는 보통 앞부분에는 법조문 언어 추리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어요. 뒤에 가면 과학이나 이런 수리적인 추리가 많이 나와. 그럼 뒤에 가서 일단은 여러분이 40문제에서 35번까지 갈 수 있는지도 관건이고 갔을 때 이걸 멀쩡한 정신에 풀어도 이해가 안 되는 판국인데 과연 풀 수 있느냐도 문제야. 사실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쓱 보면 몇 개 찾아보면 확실하게 옳은 게 딱 하나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이걸 다 읽고 한 7분 걸리고 틀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개야. 7분 걸려서 틀리면. 그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짓은. 또 하나 보실라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61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심지어 표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 보면 일단 안 풀어. 그러니까 겁을 먹고 안 푸는 거야.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한 문제만 딱 놓고 5분 동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40문제를 125분에 배치를 해야 돼.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내가 많이 투여해서 잘 풀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게 필요하지만 1개월 지나서부터는 타임 어택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그래서 논증 파트를 내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언어 추리 시간 확보 때문에 그래 지금. 그 앞에 59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59번 문제도 비슷해. 방금 전에 보셨던 59번 이제 420페이지 문제도 보시면 다음으로 또 추론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료와 가설, 확률 나오고 1, 2, 3, 4번에 가설, 뭐 경쟁 가설 잔뜩 나와. 근데 진짜 아이라는 게 뭐냐면 59번이 2018년도 30번이죠. 그 다음에 있는 60번이 2018년도 31번이야. 이게 문제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32번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순식간에 두 문제를 제끼는 순간 이제 굉장한 그 데미지가 있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논증 파트를 좀 세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빠르게 잡아내지 않으면 언어 추리 시간 확보가 일단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어 추리에 많은 시간을 많이 투여해요. 공부할 때. 근데 언어 추리는 공부할 때 시간 많이 투여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 왜냐면 여러분이 그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냐면
언어 추리가 그 40문제 중에 거의 18개 정도 되잖아요. 18개, 20개 사이 되잖아요. 이거를 2시간을 주고 풀어라 그래도 다 못 맞아. 왜냐면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고 배경 지식을 쌓아서 저걸 풀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 그거는 이제 언어 이해는 가능하지만 언어 추리는 배경 지식을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게 언어 이해가 만약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거기서 한 토목만 떼다가 딱 내는 거야. 이거 가지고 풀라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언어 추리에 이제 정보 파악을 되게 빨리 하셔야 돼. 정보 파악하고 매칭만 하는데도 최소 5분은 걸려요. 4분에서 5분이 걸려. 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좀 힘들게 하려면 논증 파트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매년 느끼는 건데 비판을 하시오 그러면 대충 찍어요. 그리고 비판할 때 글 하나를 다 읽어서 저것처럼 정보 분석을 하고 있어. 그럼 정보 분석하면 비판할 시간이 없지. 왜냐면 상대방의 글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비판하는 부분을 찾아서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추리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지난 시간에 보셨던 8번 문제도 잠깐 보시면. 8번 문제는 이제 문단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문단에 대해서 선후관계 찾고 이런 문제니까 요거는 기억이 좀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12번도 보셨어요. 그리고 11번 문제는 지워버리세요. 11번 문제는 다시 안 나와.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상당한 오류가 좀 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돼, 문제가. 그래서 보실 필요도 없어. 이거 1회 문제야, 1회. 리트 1회 문제고 별로 안 좋아. 11번은 안 보셔도 되고. 12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죠? 12번에 찬반 동거 배치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이제 13번을 볼 겁니다. 13번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고 피고 스타일의 문제예요.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것도 이제 구조 분석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일단 이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거기 보시면 사안, 주장, 사실과 관련해서 진술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안도 있고 주장도 있고 사실도 있어. 주장하고 사실은 차이점이 뭐예요? 주장과 사실의 차이점이 뭘까? 사실이 주장이 됩니까? 사실은 보통 주장의 근거로 많이 써요.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불리하게 쓰는 팩트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출제 의도 자체가 사안이 주어져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가나다라라는 주장이 나올 것인데 이 사실을 갖다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갖다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제인 게 밑에 있는 선택지 1, 2, 3, 4, 5번을 보면 누구 편에서 갖다 쓰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그 고단수의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안, 주장, 사실과 관련해서 진술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 일단 사안을 보는 것도 문제고, 쟁점도 파악해야 되고, 주장도 봐야 되고, 사실도 봐야 되고, 제시문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럴 때는 선택지 1, 2, 3, 4, 5번에 그 맨 앞부분만 보면 편해. 1번 원고, 2번 피고, 3번 피고, 4번 피고, 5번 모르겠고. 근데 뒤에 가보면 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사실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알아서 잘 배치하는 듯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랑 지난 시간에 보셨던 12번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시간은 13번이 조금 더 걸리겠지. 자, 일단 해봅시다, 이거. 일단 13번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제라서. 자, 사안, 주장, 사실 중에 사안을 먼저 분석합시다. 그 최근에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많냐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안을 주지 않고 조문을 주고 상황을 주고 적용. 요즘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요거랑 좀 변형된 건데 조문을 줘요. 조문에 1조, 2조, 3조 이렇게 막 만들어놔. 요즘 나오는 문제가.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를 하나 줘. 그리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상황에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아. 최근에 한 40개 중에 한 7, 8개?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초전이 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다가 이 문제가 좀 너무 쉽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이렇게 내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이제 요건들을 다 써놓기 시작했지. 가짜 조문들. 그래서 케이스에다 이렇게 적용한 거 가지고 OX 찾기.
요거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건 지금 볼 건 아니고, 앞으로 찾아보시게 될 건데, 일단 13번부터 한번 봅시다.